이미 이제 조사가 확정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손쓸 길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올 때가 됐나?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이 쎄하면 그러면은 사전에 이제 이런 지식이 있어야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저희 또 앞에서 또 초보 창업자를 위한 이제 법인의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 대표님도 이제 법인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네. 이게 서류상으로 대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개업한 회계사들은 이제 각자 약간 대표인 것처럼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해야 돼요. 아, 그건 아닙니다. 회계법인이 독립재산제라고 해서 각자의 어떤 뭐 계정을 가지고 이제 각자 손익계산서를 이제 장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 번호를 같이 이제 쓰고 같이 상호를 공유하는데, 근데 이제 사업은 각자 따로 하는. 내부적으로는. 네. 내부적으로는. 맞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그래도 지금 회사 대표잖아요, 사실은. 제 어찌 사업하는 보면. 곳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예전에 학창 시절에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 업을 공부할 시기에는 네. 지식은 많지만 직접 법인카드를 가지고 막 결제를 하고 막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그런 경험이 있던 건 아니었고 네. 지식상으로만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막상 대표가 되고 나면 좀 다르게 보이나요? 어때요? 조금 더 약간 실제 사업하시는 분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힘드시겠구나. 네. 네, 많이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들이, 물론 이제 보람 있고 재밌고 네. 제가 일을 키워가고 하는 게 되게 뭔가 생명력 있고 되게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모든 책임과 이런 거를 스스로 맞닥뜨려야 되고 뭔가 이제 그 비가 와도 피할 곳이 없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야, 네. 어떤 게 좀 더 어려운가요? 실질적으로? 저는 가끔씩 이제 뭐 대표가 되면 외롭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더라고요. 그쵸. 뭐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어떤가요? 같이 일을 하시는 막 직원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또 뭐 말을 잘 듣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직원도 있을 거고 뭐 정말 다양한 케이스 있을 거고 그 직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이제 하다 보면 네네.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로서 어떤 게 어려운지 아무래도 사람이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뭐 내부 직원들도 처음에 저도 이제 직원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다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될까 등등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주어진 일만 하는 또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영업도 해야 되고 이제 고객사분들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해야 되니까 결국 거기도 또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또 그 이야기를 드리고 밸류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고 뭐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객사분들을 이제 모시고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전날부터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떨려서. 골프도 못 쳐.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많이 익숙해지고 편해졌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런 하나하나 과정이 좀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또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도 골프 칠 줄은 모르는데. 근데 실제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보통 대표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은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친한 그 동료 회계사들이 또 많아요. 네. 그냥 같은 사무실에서도 뭐 같이 이제 옆방에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한 고민하고 있고 하니까 업무적으로나 고객 관계나 직원들과 관련된 뭐 그런 관계나 등등 고민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좀 쉐어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삼도 회계 법인에 계시잖아요. 예. 이 지금 굉장히 큰 곳이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커졌죠. 네.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 열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요? 로컬 회계법인 중에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야. 네. 근데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부터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초보자들, 초보 창업자들 말고 네. 지금처럼 이제 법인을 이제 시작했고 네. 근데 아직도 뭔가 어딘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은 마땅치 않고 왜냐면 뭐 자기만의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들 주변에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도대체 법인 운영에 대해서 어디다가 조언을 구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여쭤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리 그냥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보자다 보니까 무슨 세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시간 지나서 세무조사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막연하게 하긴 하거든요.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한 번도 점검받아 본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 어떻게 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려면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너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그런 것들도 뭐 사전에 뭐 점검을 받아볼 수 있다거나 예를 들면 네네. 왜냐면 그냥 기장만 툭 맡겨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이제 조사가 확정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손쓸 길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나? 약간 이런 이제 좀 느낌이 쎄하면 그러면은 사전에 이제 세무 진단이라는 걸 좀 받기도 해요. 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 회사의 어떤 뭐랄까 자료들을 쭉 보면서 세무 리스크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사전에. 네. 괜찮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모든 이제 세무에 대한 리스크나 뭐 절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전에 해야 효과가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전에 해놓으면은 그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해는 예를 들어 25년도는 어떻게든 큰 문제 안 되게 이게 싹 이렇게 치료를 해놓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세무 진단이라는 게. 실제 그거를 지금도 하세요? 저도 하죠. 네. 혹시 세무 진단이면 엄청 비싸거나 그런가요? 뭐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작은 회사들은 이게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맡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요. 네. 충분한 사실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받아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충분한 그 가치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당장 조사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R&D 세액공제 이런 거 연구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시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보면은 최소한 연구 일지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이제 좀 준비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좀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갔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할 만한 거죠. 네. 어쨌든 제가 밑에다가 또 관련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회계사님한테 혹시라도 뭔가 진단을 뭐 법에 설립한 지 1, 2년 차 이런 분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래도 막 5년 넘어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딱 진단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한 게 말이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 자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 뭐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와가지고 정책 자금 왜 안 받으세요? 하면서 자꾸 뭐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됩니까? 실제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책 자금이 일단 필요한 곳이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이 되게 귀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 유치 전에 어쨌거나 좀 버텨내야 되니까 정책 자금들로 버텨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니즈가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정책 자금을 받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자율이 매우 낮고 그리고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실 연대보증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측면도 그렇고 원래 그냥 일반 은행을 갔을 때 나오지 않는 한도만큼 또 은행에서 책정한 그런 이자보다 훨씬 더 낮은 이율로 자금을 이제 수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책 자금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만한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엄청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정책 자금은 그냥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냥 받으면 다 쓰고 홈페이지 만들 때도 개발자 비용 다 쓰고 안 갚아도 되는 돈인 줄 알았는데 실제 갚아야 되는 돈이죠. 네, 빚입니다. 정책 자금은 네,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냥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뭐 서버 비용, 뭐 개발자 비용 다 쓰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는 이제 무상 보조금 형식인 게 있는데, 그 스타트업 분들은 네. 주로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K 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일 유명한 지원 사업이 초기 창업 패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흔히 뭐 초창패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면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R&D 자금, 시제품 만드는 데 필요한 돈,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이제 시장 검증하는 데 필요한 돈, 그 다음에 뭐 특허 출원하는 데 필요한 돈, 이런 것들 용도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걔는 이제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보통 한 7천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금을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팁스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팁스가 뭐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다 일일이 스타트업 하나하나 투자 심사를 하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엑셀러레이터들,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투자도 해주고 네. 보육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이제 팁스 티켓, 그러니까 네. 팁스 추천권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인 엑셀러레이터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투자를 받고 그 이제 추천 티켓을 받으면은 네. 팁스가 선정이 되고, 그럼 R&D 자금으로 거의 5억까지 네,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꽤나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할 때 뭔가 큰 장비들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이제 R&D들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정말 비싼 그런 기기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네. 그때는 이제 그 팁스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안 갚아도 되는. 그리고 또 무슨 벤처 기업 인증 뭐 이런 단어도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벤처기업 인증은 일단은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법인을 만들면 네. 3년 이내에 무조건 그냥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할수록 좋다. 네. 거의 뭐 그냥 스타트업이라면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해라. 3년 이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3년 이내에 이제 그 벤처 인증이 나와 있어야 그 벤처 기업 그 세 감면이 이제 50%씩 감면되는 게 5년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 인증이 있으면은 정책 자금을 받을 때 가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벤처 인증이 있으면은 이제 스톡 옵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스톡 옵션에 대한 것도 행사 이익을 나중에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 또 있거든요. 뭐 어쨌든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 이거는 모르는 분들 꽤 많겠는데요. 네. 이게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그럼 그분은 법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법인을 다시 만드는 게 이게 그 다시 창업을 한 거라서 쉽지 않겠죠. 네, 그 감면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전혀 새로운 업이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어야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국가에서 그냥 해주는 건데, 네.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확인해 보시고 3년 이내라고 하면은 잽싸게 신청하시면 좋겠다. 네. 야, 좋네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법인 운영하다 보면 아까 뭐 사람 이야기도 했지만 또 직원 관리가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근로계약서, 또 너무 얘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또 이 퇴사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살짝 고민되긴 하거든요. 그때 조금 뭐 주의해야 될 거 좀 있을까요? 좀 작게라도. 네. 일단은 5인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직원이 5명 이하냐 아니냐. 네네. 그 5명에는 대표이사도 직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안 들어가요? 야,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니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조금 더 그래도 그
뭔가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게 5인이 넘어가면 유연하다고요? 아니 5인이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 네네. 이제 유연하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법률을 타이트하게 이제 적용하기가 네. 사실 여의치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유연함을 좀 두는 거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기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몇 명이 있느냐랑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사실 출근하기 전에 작성을 해두는 게 좋고, 아무리 늦어도 그 입사 첫날에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 안에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사실 뭐 가장 좋은 거는 노무사님의 그 검토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사실 이 영역 자체가 거의 뭐 노무 영역이긴 하죠. 네네. 근데 제가 지금 회계 전문가님한테 이걸 여쭤본 제가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직원 5명이 넘냐 안 넘냐 이거부터 네네. 체크하는 게 첫 번째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5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연차 계산하는 것도 이 관리하는 게 또 이제 뭔가 사업하고 하느라 굉장히 바쁜데 신경 쓰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차 제도도 이제 5인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5인이 안 될 때는 연차 같은 경우에 좀 뭔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데 법적인 제재까지는 안 받을 수 있다. 네, 서로 그냥 협의한 만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5인이 넘으면 진짜 칼같이 다 지키긴 지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룰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룰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더 주는 거야 뭐 그건 자율적인 거고. 네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갑자기 직원을 막 3분의 1을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건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또 좀 소소한 질문인데요.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법인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 은행도 뭐 너무 많은 은행들이 있고 통장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도 좀 조언 가능한 게 있을까요? 네. 통장을 너무 많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운영이나 관리할 때 이제 쉽지 않은데, 근데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은 통장을 좀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PG를 통해서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매출이 들어오는 그냥 기본적인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따로 환불용 계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 인건비 같은 경비를 집행하는 용도의 통장을 좀 따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투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아마 만들려고 할 거예요. 투자금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자금을 사용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계약을 다 하거든요. 얼마만큼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때는 뭐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목적을 정해가지고 써야 된다든가,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니까 서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계좌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뭐 사람도 사실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법인도 어찌 보면 용도에 맞게끔 통장을 관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은행을 여러 개 만들 거는 뭐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도 계좌를 조금 목적에 맞게끔 하면 좋겠다. 네. 저도 돈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는 무조건 분리하긴 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게 저도 이제 세무기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입금 계좌나 이런 게 딱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 대금 회수구나 해서 그거에 맞는 채권을 정확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거래처에서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면은 그 돈은 들어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그 현금 매출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또 어떤 채권에서 이제 우리가 외상거래를 하니까 매출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돈을 나중에 보통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채권이 잡혀 있을 텐데 걔를 안 지우면은 채권은 채권대로 살아 있고 돈 들어온 건 또 돈 들어온 거대로 부채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딱 목적을 정해 두면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근데 이제 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뭐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그 결과는 사실 재무제표에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근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대출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럼 이제 그 업체에서는 또 당연히
그다음 대출 연장에 대한 고민도 할 것 같은데 재무제표에 따라 은행에서 조금 뭐 반려를 한다거나 뭐 또는 뭐 이번 달에 적자가 나면 대출 연장을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네네.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은행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사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자본 잠식. 네, 자본 잠식이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 비율, 네. 그리고 3년 연속 적자.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다 들어본 영어야. 네. 다 들어본 영어인데 그걸 하나씩 조금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자본 잠식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이 점점 갉아먹어져서 이제 사라져 간다는 건데, 네. 이거는 심플하게 이 재무제표에 보면은 자본에도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자본조정, 뭐 이익잉여금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근데 이 자본금 있잖아요. 네. 자본금이랑 이 자본 전체 총계, 네. 이 2가지를 같이 비교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전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많으면 네. 자본 잠식이 아닌데, 근데 이게 결손이 계속 쌓이면은 이 자본금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자본 총액이 자본금보다 줄어들겠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서 시작했는데 네. 매년 적자가 1,000만 원씩 누적이 되면은 그럼 5천만 원 까먹는 거죠. 그쵸. 그럼 5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은 자본금이 딱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장부에 자본금이라고 해서 그 계정이 있거든요. 플러스로. 근데 이 결손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면은 자본 총계는 이제 음수가 어느 순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래도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뭐 공장을 뭐 10억짜리 사놨어. 네. 그러면 그것도 자본 잠식으로 봐요. 그 5천만 원에 대한 자본금은 이미 다 까먹었으니까 자본 잠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산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까? 이거는 자산하고는 또 이제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오로지 그냥 자본에 있는 것만으로 일단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자본 잠식인가 아닌가 하면은 이제 직접 회계 담당자한테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자본 항목을 봐서 딱 자본금과 자본 총액 2가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네. 자본 총액이 자본금보다 많다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자본금을 일부 갉아먹어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자본 총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제 잠식된 거죠. 그럼 이걸 일부 자본 잠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잠식이 되다가 이제 아예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잠식이 이제 점점 심각해지면은 일단 이제 굉장히 그 은행에서 평가하는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지고, 2번째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또 공식이 나오는데요. 야, 네. 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이제 그 자본보다 부채가 이제 너무 많아지면은 추가로 대출을 해주기가 부담이 되겠죠. 이미 너무 그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부채 비율도 살피고, 그 다음에 단기 손실. 이제 맨 손익계산서에 보다 보면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한 해. 네, 그 단기 손실 또는 영업 손실. 네. 그러니까 이 영업 손실과 단기 손실이 3년 동안 땅땅땅 찍혀 있으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뭔가를 좀 손을 써야 돼요, 빨리.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을 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분들이 참 애매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자본금 2천만 원 가지고 법인을 딸랑 만들어 놓고 네. 뭐 건물을 사요. 네. 건물 사는데 대출을 이만큼 해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래도 월세가 그래도 계속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빼고도 이만큼 남으면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자본금 다 까먹을걸요. 네. 그러면 나중에 또 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네. 딱 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그 부동산이 뭐 성공한 투자라고 전제를 하면은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법인은 돈이 없지만 그 자산의 가치는 엄청 많이 올랐을 수는 있죠. 그렇죠. 정리만 하면 모든 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 이제 좀 아직
외부에 매각을 해서 실현시키진 않았지만 네. 그냥 평가 이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100원에 취득했는데 네. 근데 시가를 이제 감정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 120원이 된 거예요. 네. 그 어느 해에 보니까 그러면 이 20만큼 자산을 올리면서 자본을 20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본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자본 잠식도 해소할 수 있고 부채 비율도 떨어지겠죠. 맞네요. 네. 엄청 단순한 건데 또 모르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인데요. 부동산 뭐 하는 분 아니더라도 아마 이 영상은 그냥 법인에 대한 좀 궁금증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채널 부동산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아마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에서 또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또 오늘도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인은 도대체 언제 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법인은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보내주는 것도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이게 시작하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 어렴풋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나중에 뭐 가족을 넣으면서 어떻게 가족법을 바꿔?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 아니면 이걸 통으로 가족한테 넘겨야 돼? 뭐 승계를 시켜야 돼? 뭐 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작은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가야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계속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뭐 부동산을 위주로 좀 법인을 운영한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임대 수익이 됐든 뭐 이제 매매 차익이 됐든 이런 실현되는 그런 이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익들을 이제 계속 틈틈이 이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법인을 갑자기 없앨 이유는 없죠. 법인을 대신에 이제 법인 형태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자녀한테 조금씩 지분을 증여를 미리미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손자였나 손녀 누구 태어나자마자 그냥 2천만 원 해당 금액만큼 그냥 지분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긴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물려주는 거죠. 다음 세대한테. 네. 그런 식의 운영이 이제 좀 많았던 것 같고, 이런 이제 스타트업 같은 IT 기업들이나 진짜 일반적인 기업들. 네,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제 일단은 투자를 한번 받으면은 네. 본인이 이제 원하든 좋든 싫든 등 떠밀려서라도 IPO를 향해 가요. 그렇죠. 네. 한번 투자금을 이제 받으면 어쨌거나 이게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어야 투자금이 회수가 원활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뭐 멀티플 방식이든 뭐든 이제 쉽게 일단 평가를 해서 이제 좀 괜찮은 매각 기회가 왔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전화가 또 막 오기도 해요. 요즘에 워낙에 우리나라가 M&A가 이렇게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점점 중개하는 그런 주관기관처럼 하는 역할을 좀 해주는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통해서 이제 제일 좋을 때 네. 그런 이제 뭔가 팔고 엑싯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리지널로 보면은 회장님이 집은 다 갖고 있고 네. 본인이 그냥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걔 다 키웠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제분한테 뭐 승계를 그냥 뭐 나중에 해야 될까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분들도. 그쵸. 나이를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보통 막 되게 굵직굵직한 그런 큰 사업을 잘 일궈내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회계감사를 당연히 이제 외관법인 규모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회계감사를 하면서 보면은 꼭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회사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거를 이제 바로 당장 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뭔가 또는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등등 하니까 아예 그냥 이제 자녀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모든 거래 자체를 이제 알려주면서 사업을 알려주면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고객 관계를 예를 들어 이쪽으로 조금씩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래 자체가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3의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가 이제 점점 이제 같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본인은 이제 고문으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좀 있고,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좀 사업을 물려주는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참 노멀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알던 거래처가 사실 다 돈이니까. 네. 다양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사실 뭐 삼성전자 지금 뭐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런 관계도 있고, 좀 그래서 최근에 또 판결도 한 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네. 작은 회사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나면 어쨌든 또 전문가의 또 상담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태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좋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네. 사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면 사실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럽니다. 저희 오늘 저희 채널은 처음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진짜 조금 초보자를 위한 이제 창업자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더 깊은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긴 한데 네. 첫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대중적인 질문을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혹시나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뭐든지 좋습니다. 뭐 세무회계 관련해서든 뭐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든 뭐 어떤 분들이든 말이죠. 네, 이게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이게 항상 지나고 나서 전문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터진 거죠. 일이 생기고 뭔가 이제 털리고 뭔가 이제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 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요 정도라면 사전에 찾았다면은 훨씬 더 많은 그 범위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세울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게 절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리스크 방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보다 전문가를 찾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뭐 바로 온다고 해가지고 상담료를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그리고 꾸준히 이제 좀 자문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면은 좀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은 그냥 이제 생뚱맞게 제가 모시고 온 분이 아니라 저도 자문을 받고 있는 법인을 운영할 때 받고 있는 분이라서 단순 뭐 세무기장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이제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 하면 이분에게 전화를 주시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좋은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